20살 때 나는 바다 앞에서 영희에게 약속했다. 평생 흔들리지 않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손 놓지 않겠다고. 푸른 파도 소리에 묻혀서 그녀는 웃었고 나는 그 웃음이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깬 건 나였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집안은 빚과 병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한숨 끝에 말했다. 내 인생도 중요하지만 집안도 사람 목숨이다. 아버지가 데려온 맞선 자리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얌전했고 상처받은 집안의 며느리로 손색 없다고 모두가 말했다. 영희와 헤어지던 날 나는 비겁하게도 편지 한 장 남겨두고 사라졌다. 약속을 지켜야 했다면 싸웠어야 했는데 나는 도망쳤다. 그때 그녀가 편지에 적은 마지막 문장만 지금도 기억난다. 당신이 말하던 그 바다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푸르게 보인대요. 결혼 생활은 조용히 흘렀다. 조용하다고 해서 행복했다는 뜻은 아니다. 아내는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사이사이를 살림과 아이로 채웠다. 아들이 태어나고 나는 회사에서 승진하고 다시 내려오고 명절이면 차는 막히고 겨울엔 난방이 고장나서 서로 입김을 보며 웃었다. 아내는 늘 묻지 않았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붙잡았는지. 그것이 고마우면서도 어떤 날은 무서웠다. 물어봐 주었다면 내가 더 빨리 무너졌을까? 아니면 덜 무너졌을까? 30년쯤 흘렀을 때,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서로의 침묵에 익숙해져 있을 무렵 한 장의 우편이 왔다. 손글씨였다. 봉투를 뜯어보니 짧은 문장 하나가 눈에 걸렸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네요. 발신인은 없었다. 편지지는 소금물에 젖은 듯 구겨져 있었고 글씨는 놀랍게 변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저녁 술을 조금 마셨고 술김에 아내에게 말했다. 예전에 내가 약속을 깬 사람이 있어. 아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 약속 오늘도 생각났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내는 한숨을 쉬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대신 반찬을 내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그때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겠지. 다만 지금이라도 내가 너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내 옆에서 빈 의자랑 살게 될 것 같아. 그날 밤 나는 한밤중에 집을 나와 바다로 갔다. 30년 전 그 바다가 아니었다. 방파제는 더 길어졌고 카페들이 늘어서 있었다. 나는 파도를 오래 쳐다보았다. 바다색은 분명 푸르렀다. 그런데 그 푸른색이 내 눈엔 어쩐지 유리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며칠 뒤 편지가 또 왔다. 이번에도 발신인은 없었다. 당신이 떠난 뒤 나를 대신해 약속을 붙들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문장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그동안 내 배신의 대가를 혼자 치렀다고 생각했다. 서로의 침묵과 미안함으로, 문득문득 찾아오는 꿈으로, 눈가에 늘어나는 주름으로. 그런데 편지는 내 외면의 균열 사이로 다른 삶의 그림자를 비춰주었다. 그녀는 나 없이도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언젠가 그 사랑 앞에서 다른 약속을 했겠지. 그 사실이 왜 이렇게 무참하게 느껴지는가. 마치 내가 잃은 바다가 다른 누군가에게 푸르게 빛났다는 증거를 들이대는 것 같았다.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줄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았다. 대신 편지를 서랍 맨 뒤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읽고 또 넣었다. 그 반복이 한 달쯤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편지의 마지막 줄에서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보았다. 당신이 떠난 뒤 나를 대신해 약속을 붙들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페이지가 거기서 끝났다. 나는 알 수 없는 초조함의 우체통만 바라보며 하루를 버티곤 했다. 그러나 더 이상 편지는 오지 않았다. 그 사이 아들은 결혼했다. 결혼식장에서 아들의 눈을 보며 나는 어떤 공포 같은 걸 느꼈다. 이 아이는 평생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 어떤 약속 앞에서는 이 아이도 나처럼 비겁해질 수 있지 않을까? 아들이 아내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순간적으로 박수 대신 숨을 들이켰다. 박수 소리 사이로 내 심장은 간신히 쿵쿵 하고 따라갔다. 은퇴를 하고 집은 갑자기 넓어졌다. 아내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나는 서재를 정리했다. 서랍 속 편지들은 다시 바깥으로 나왔다. 그 종이 냄새를 맡으며 나는 눈을 감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낮이었고 햇빛이 길게 현관으로 들어오던 때였다.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눈빛, 바람에 조금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손에 쥔 봉투.
그녀는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씨 맞죠? 나는 순간 과거의 이름을 듣는 느낌이 들었다. 오빠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에 그림자가 겹쳐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다. 어머니가 남긴 거예요.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유서가 있었다. 사진 속은 바다였다. 우리가 서 있던 그 방파제였다. 그리고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서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과 살면서도 가끔은 당신의 약속을 떠올렸어요. 바다는 그 사람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리고 내 딸에게도 풀을 수 있겠죠. 나는 사진에서 사람 하나를 확대해 보려고 눈을 가늘게 뜨다가 멈췄다.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는 지난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내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덧붙였다. 전 어머니의 딸이에요. 그녀가 미소 같은 것을 지었지만 그게 위로인지 자신을 소개하는 예의인지 나는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다. 아내는 부엌에서 컵을 꺼내오며 내 눈치를 봤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지 아내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여자는 내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가 말하길 오랫동안 편지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나 보냈다는 말만 하고 탑장을 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편지 내가 받았소.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됐어요. 어머니는 물빛에 빚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언젠가 그 빚을 갚고 싶다고. 그게 편지였던 것 같아요. 아내는 조용히 우리에게 과자를 놓고 물었다. 어머님의 성함이? 여자는 말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다른 계절로 바뀌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낡은 문 하나가 쾅 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 이름은 내가 평생 피하던 이름이었다. 내 청춘의 약속과 배신을 한 단어로 묶어버리는, 나를 여전히 어린 사람으로 만드는 이름. 아내는 차분했다. 사진 예쁘네요. 바다색이 참 깊어요. 여자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늘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다가 푸르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색으로 보인다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푸르게 빛난다고요. 그녀가 돌아간 뒤 아내가 나를 보았다. 이제라도 제대로 애도할 수 있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무 늦었어. 아내는 말했다. 늦는 것도 애도야.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침묵했다. 낯선 여자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어쩐지 닮아 있었다. 누구와 닮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뒤로 시간이 조금 더 흘렀다. 아내는 겨울에 독감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했다. 몇 주 동안 큰 고비를 넘겼고 나는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등을 문질렀다. 아내는 어느 날 눈을 뜨자마자 말했다. 내가 떠나면 혼자 지내지 말아줘. 나는 농담으로 넘겼다. 이 나이에 누가 받아주겠어. 아내는 눈을 지그시 감고 미소 지었다. 사람은 사람이 필요해. 내가 누구와 함께하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너 자신에게도. 그 말을 남기고 몇 달 뒤 봄바람이 불던 날 아내는 조용히 떠났다. 집은 아내의 온기가 빠져나간 뒤 너무 빨리 식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어 아내가 남겨둔 반찬들을 한참 쳐다보았다. 라벨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글씨가 동글동글했다. 그 작은 동그라미들이 모여 내 심장을 조용히 흔들었다. 장례를 치르고 아들은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갔다. 나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때 그녀, 그러니까 영희의 딸이 다시 찾아왔다. 괜찮으세요? 라는 인사가 어쩐지 아내의 목소리와 겹쳤다. 우리는 동네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책을 좋아했고 바다를 가끔 보러 간다고 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가 말하길 당신이 그때 약속을 깬 건 누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당신 어머니가 나를 대신해서 만들어준 더 나은 이야기일 거요. 그녀는 가만히 내 얼굴을 보았다. 그럼요, 어머니는 늘 이야기를 더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야 덜 아프니까. 우리는 함께 웃었다. 웃음 뒤에 조용한 물결 같은 침묵이 있었다. 그녀와는 그 뒤로 자주 만났다. 처음엔 조심스러운 안부, 다음엔 그림 전시회, 그 다음엔 바닷가 드라이브.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다가
어느 날 문득 같은 곳을 응시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느 저녁 방파제 위에서 바람이 다시 불었다. 나는 말했다. 이것 봐요. 바다가 오늘은 푸르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울렸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서랍 속 편지들을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이 한 장을 덧붙였다. 이제야 당신이 말하던 그 색을 조금은 알 것 같아. 사람들은 말했다. 나이 들어 시작하는 사랑은 조심스럽다고. 나는 동의한다. 조심스럽다는 건 바람을 한 번 더 느끼고 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상대의 말 사이를 한 번 더 읽는다는 뜻이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우린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연인이라고 하기엔 두 사람 모두 지나온 시간이 너무 길고 친구라고 하기엔 서로의 상실을 너무 깊이 나눴다. 그때 그녀가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냥 동반자. 어때요? 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다. 동반자라는 말에는 책임과 여유,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었다. 시간은 또 흘렀다. 우리 둘은 작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했다. 바다가 멀지 않았고 시장이 가까웠다. 그녀는 요리를 잘했고 나는 장을 잘 봤다. 그녀는 간장을 살짝 더 넣는 편이었고 나는 파를 2배 넣는 편이었다. 그 작은 차이들이 기분 좋게 겹치고 부딪혔다. 어느 주말 그녀가 내게 말했다. 아, 참. 말 안 한 게 있어요. 불편하면 지금 말해도 돼요. 그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잠깐. 나는 놀라지 않으려 했지만 내 표정은 이미 반쯤 놀라고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덧붙였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계속 누군가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서 오래 못 갔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누군가가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았다. 다만 창밖의 파란 라인을 오래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날 그 이야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며칠 뒤 우편함에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다. 보내는 이는 법률사무소였다. 나는 가슴이 덜컥했다. 봉투 안에는 상속 관련 서류와 함께 한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 사무소는 고인의 유언장 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고인께서는 생전 귀하에게 향후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예고하셨습니다. 고인은 놀랍게도 그녀의 전 남편이었다. 나는 그녀를 불러앉히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한참 후 그녀는 말했다. 그 사람 알고 있었나 봐요. 내가 마음 한켠에 바다를 두고 산다는 걸. 유언장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다. 나의 작은 배는 결국 내가 아닌 바다를 향해 떠났고 나는 내 곁에서 바다가 되어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언젠가 진짜 바다를 만나면 나는 그 바람이 되겠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 읽다가 멈췄다. 그녀가 내 어깨에 기대왔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의 과거는 생각보다 쉽게 현재를 흔들지 않았다. 오히려 진동이 지나간 뒤에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유언장 옆에 조용히 차 한 잔을 놓아두었다. 시간이 더 흘러 우리는 법적으로 재혼을 고민했다. 친구들은 축하했고 아들은 신중했다. 아버지 행복하시면 됩니다. 다만 서류보다 마음이 먼저였으면 합니다. 나는 웃었다. 그건 이미 그렇다. 하지만 서류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두 집안의 사소한 관습, 상속 문제, 주소지 변경. 우리는 하나하나 챙겼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가족과도 더 가까워졌다. 그녀의 사촌은 술을 잘 마셨고 이모는 식물을 사랑했고 조카는 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내게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내 삶에 들어온 색깔 같았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자고 합의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당이 있는 카페를 빌렸다. 의자는 20개, 화분은 5개, 노래는 기타 1대. 우리는 서로에게 서약을 읽었다. 많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서로만을 향해. 내 서약은 짧았다. 늦게 만나서 늦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늦게 약속했기 때문에 더 무겁게 지키겠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닫힌 문을 지나왔어요. 그 문 뒤에 있던 바람들이 이제 우리를 밀어줄 거예요. 그 순간 문득 등 뒤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났다. 나는 돌아보았다.
한 중년의 여성이 서 있었다. 얼굴은 낯설었지만 눈빛은 익숙했다. 그녀가 말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씨 맞으시죠? 또다시 과거가 문을 두드리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다. 영희의 오래된 친구라고. 그리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축하드려요. 사실 오늘은 축하하러 온 게 맞는데 전해달라는 게 있어서요. 그녀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다. 라벨에 적힌 글씨는 분명히 영희의 것이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이걸 들려주세요. 바다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푸르다고 했지만 사실 때로는 약속을 깬 사람에게도 다시 색을 보여준다고요. 친구는 설명을 덧붙였다. 병원에 계실 때 녹음하신 거예요. 결국 직접 드리진 못했죠. 결혼식이 끝난 뒤 우리는 조용한 밤에 카세트를 틀었다. 약간의 잡음 뒤에 그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녕. 참 이상하지, 테이프에 인사를 남긴다는 게? 당신이 그때 떠났을 때 난 오래 미워했어. 근데 미움이라는 게 결국 나를 녹여버리더라. 다른 사람을 만나 사랑했고 그 사람과 바다를 봤어. 그 사람은 당신처럼 약속을 크게 하지 않았지만 작은 약속들이 많았어. 나는 그 작은 약속들 속에서 내 삶을 다시 묶었지.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당신을 봤어. 멀리서. 당신은 나이 들어 보였고 조금 외로워 보였어. 그때 알았지. 우리가 서로에게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우리를 벌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걸. 당신이 언젠가 다시 바다를 본다면 그 바다는 아마 다르게 보일 거야. 내 딸이 당신에게 편지를 전해줄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괜찮아. 그 애는 바다를 사랑하거든. 당신이 그 바다를 사랑해도 좋아. 늦게 사랑하는 건 미안함보다 용기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난 그 용기를 응원할게. 나는 테이프를 멈추지 못했다. 끝날 때까지 듣고 또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안을 한 겹 한 겹 채웠다. 내 옆에서 그녀 이제는 내 아내가 된가 내 손을 살짝 쥐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고 오래 서로를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완전히 잠이 들었다. 꿈에서도 바다는 잔잔했다. 재혼 생활은 생각보다 평온했다. 평온하다는 건 아무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이 생겨도 그걸 함께 넘길 방법이 있다는 뜻이었다. 어느 날 아들이 손자를 데려왔다.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꽉 잡았다. 그 작은 손이 나를 지금에 묶어두는 줄 같았다. 아들은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녀는 잠깐 놀라더니 금방 환하게 웃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나는 모르던 표정을 지었다. 과거를 용서하려는 얼굴, 현재를 놓치지 않으려는 얼굴. 그러던 중 예기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다. 영희의 친구가 다시 연락해왔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혹시 어르신 유전자 검사를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심장이 다시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심스러웠다. 영희가 평생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본인은 굳이 밝혀야 할지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그 말의 끝을 예감했는지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말했다. 영희의 딸이 생물학적으로 당신의 딸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대었다. 방 안의 시간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30년 전 바다, 편지, 카세트 테이프, 우리의 결혼식, 아내의 미소, 그리고 그녀의 눈빛. 나는 그 눈빛에서 누구를 떠올렸는지 이제 확실해졌다. 아내가 조용히 내 손을 감싸 쥐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비난도 불안도 아닌 함께 서겠다는 침묵이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절차를 밟았다. 당사자에게도 물었고 서로 상처받지 않을 방식으로 진행하려 애썼다.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왔다. 양성. 나는 그 종이를 들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허공에 떠있는 낙엽처럼 마음이 빙빙 돌았다. 그녀 나의 딸은 나를 보며 아주 느린 속도로 웃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그녀가 먼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전 이미 내게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컸으니까요. 아버지가 생겼다고 갑자기 제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 사람이 더 생긴 것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풀렸다. 나는 말했다. 고맙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운 건 저예요.
어머니 이야기 속 당신은 늘 미완성이었거든요. 이제 조금 완성됐어요. 그날 저녁 나는 아내와 바닷가를 걸었다. 해가 지는 중이었다. 바다는 저녁빛을 받아 구릿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내가 청춘에 깬 약속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 아내가 말했다. 약속은 돌아와. 지켜도 깨도. 다만 돌아오는 모양이 다를 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뭘 지켜야 할까?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지금의 우리, 그리고 이제 알게 된 사람. 그 말은 길지도 어렵지도 않았다. 그러나 내 삶을 새로 정렬했다. 우리는 가족에게 소식을 알렸다. 아들은 놀랐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만남을 몇 번 가졌고 손자는 새로운 이모를 금세 받아들였다. 명절에는 탁자의 자리가 하나 더 생겼다. 웃음도 하나 더 늘었다. 그리고 어떤 저녁 딸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늘 말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바다가 푸르다고. 저는 평생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사람에게도 바다는 푸르네요. 그 말을 들은 밤 나는 혼자 방파제에 섰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파도 소리가 두꺼워졌다가 얇아졌다가 다시 밀려왔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어느 쪽에게 하는 말인지 나도 몰랐다. 어쩌면 둘 다였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삶은 이상하게 수선을 떨다가 어느 순간 고요해진다. 재혼 생활은 여전히 배우는 과정이다. 나는 아침에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린다. 그녀는 그 사이 텃밭에 물을 준다. 딸에게서 메시지가 온다. 사진 속 바다는 날마다 색이 다르다. 어떤 날은 푸른 유리 같고 어떤 날은 먹먹한 회색이다. 하지만 우리는 안다. 색은 바다의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눈의 것이기도 하다는 걸. 어느 봄날 우리는 작은 여행을 떠났다. 30년 전 20살에 내가 약속을 세웠던 그 바다로. 방파제는 더 단단해져 있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도착하셨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응. 바다가 오늘은 정말 푸르다. 전화 너머로 그녀가 웃었다. 그럼 됐네요. 나는 방파제 끝에 서서 그때의 나를 떠올렸다. 무모하고 뜨거웠고 동시에 쉽게 도망쳤던 소년. 그 소년에게 말을 건넸다. 너는 약속을 깼다. 하지만 다시 약속했다. 늦게 하는 약속은 더 천천히 더 오래 간다. 파도가 돌을 때렸다. 물방울이 튀어 발등을 적셨다. 내 옆에서 그녀가 내 팔을 살짝 잡았다. 다치지 말아요. 그 말에는 서툴지만 확실한 사랑이 있었다. 해가 기울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다. 창문 밖으로 바다가 반짝였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바다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푸르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다. 그리고 약속을 다시 배우는 사람에게도 푸르다. 그 문장은 내 안에서 오랫동안 울렸다.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고백의 시작이라는 걸. 반전은 거짓말이 아니라 늦게 도착한 진실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지지만 그래서 더 멀리 간다는 걸. 다음날 아침 우리는 다시 바다를 걸었다. 새들이 낮게 날았고 어부들은 그물을 걷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부터 하나만 더 약속하자.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뭐요? 나는 웃었다. 먼저 손 놓지 않기. 그녀가 웃으며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약속은 나도 좋아해요. 우리는 그렇게 걸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뻗었다. 바다는 우리 옆에서 오늘도 푸르게 부서졌다.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가 깬 약속의 끝에서 나는 비로소 약속을 시작하고 있었다.